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최석규 작가의 2019년 무예소설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할슈타트에서 온 절대무공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반은 어느 시, 어느 장이나 존재한다. 그것은 진실이고 진상이다. 모름지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열을 쫓는 간절한 마음과 고결한 공덕뿐이니. 아저씨, 사범님이 들어오시래요. 곱슬머리 꼬마가 부르는 소리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새로 번역 출간된 무진대사님의 기회실체라는 책을 읽는 중이었다. 도장 안으로 들어갔다. 늘 그렇듯 코올리게들로 북적였다. 나라사랑 부모사랑,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며 정권 지르기를 하는 덩치 큰 초등학생 하나가 날 헬끔 쳐다봤다. 오늘도 태극 3장만 무한 반복시키고 관장님은 딴짓하고 있다는 불만이 얼굴에 역력했다. 관장실 창문 너머로 몸을 잔뜩 웅크린 형의 굵은 목덜미가 보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형은 인형 뽑기 기계에 정신이 팔렸다. 요란한 전자음과 함께 크레인에 매달린 두 개의 금속발이 좌우로 쫙 갈라졌다. 피카츄 인형이 머리통을 향해 그르렁거리며 내려갔다. 나 왔어. 왔냐?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뒤쪽 소파에 앉았다.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났다. 노가다 알바를 며칠 연달아서 했더니 허리와 무릎이 몹시 쑤셨다. 가방 속에서 책을 다시 꺼냈다. 아까 읽다만 페이지를 펼쳤다. 형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선배다. 중고등학교 때 도내 경기에서 3번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전국체전 도대표 최종 선발전까지 올라갔던 그는 한땐 주목받던 태권도 선수였다. 형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가라테, 유도, 쿵후, 심지어 남미의 카포에이라까지 온갖 무술을 섭렵했다. 학창시절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수모를 당하던 나를 위해 형이 나선 적이 있었다. 놈들은 무려 5명이나 되었지만 정광석과 같은 돌려차기, 옆차기, 돌기차기에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형은 견자단 토니자 이영걸 성룡 따위는 상대도 안 되는 무술 고수였다. 그 시절 난 자주 형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고 어떻게든 친분을 과시하려 애를 썼다. 어느 날이었다. 형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진짜 무린 고수를 찾아 떠난다는 쪽지만을 남긴 채 가출해버린 것이다. 거의 3년이 지나 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볼록 튀어나온 배, 아코디언처럼 접힌 턱살, 덜렁거리는 팔뚝과 다리, 바람을 가득 불어넣은 행사장 풍선 인형 같은 외모는 할 말을 잃게 했다. 근육질에 탄탄하고 날렵했던 무술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형은 장사꾼이 되어 돌아왔다. 우연히 만난 달변의 사업가가 형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자판기 임대, 맞춤형 푸드카,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 PC방 임대 사업, 중고품 경매 등 그동안 형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일을 벌였고 하나같이 망했다. 잘 되면 너도 영업이사짜리 하나 주마. 큰 소리는 고물상의 수많은 빈 깡통 중 하나를 발로 차는 것처럼 공허했다. 현실은 냉혹했다.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빛과 제주도 흑돼지처럼 변한 몸뚱이 뿐이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인지라 형은 결국 임대료가 제일 싼 상가 5층 꼭대기에 태권도 도장을 차렸다. 하지만 관심사는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요즘은 인형 뽑기 기계와 연습용 샌드백을 결합한 신사업에 미쳐 있다. 샌드백의 특정 부위를 발차기나 정건으로 가격해 인형 뽑기 크레인을 조정하고 연속차기가 성공하면 잭팟이 터진 것처럼 와르르 선물을 쏟아내는 기계였다. 시제품이라 제대로 동작하지는 않았지만
일명 태권 인형 뽑기 기계는 어린 관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형은 성급으로 반년치 관비를 낸 친구에게는 태권 인형 뽑기 무료 10회 이용권을 나눠주었다. 도장은 태권도보다는 사행성 기계에 정신이 팔린 코올리개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형은 이 아이템이 돈방석을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라 굳게 믿었다. 피카츄 머리통에 붙은 연결고리를 오른쪽 검지에 끼워 빙글빙글 돌리면서 다른 손으론 코를 파던 형이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신념이야, 신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해도 끄떡 없는 굳은 신념. 그래. 그런 게 있어야 이 족같은 세상도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거라고. 두고 봐. 언젠간 대박 터진다. 날 한심하게 보는 인간들, 헛짓거리 한다고 지랄하는 놈들. 나 성공하고 나서 그때 친한 척 해봤자 늦었다고. 있을 때 잘해야지. 상급반 수업을 마치고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러 순댓국밥집에 갔다. 형은 밥 먹는 내내 사업 이야기만 해댔다. 언제쯤 본론을 꺼내야 하나 고민했다. 형이 뚝배기 그릇을 들고 국물을 들이켜는 타이밍을 잡았다. 형, 저 전번에 말한 사업은 어떻게 돼가? 뭔 사업? 성인 용품 대여 사업. 그렇지 않아도 더듬는 내 말투가 혁이 무심한 반응에 더 심해졌다. 아, 그거? 잘 돼가지. 얼마나? 형 눈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하고 입술이 강제로 때려박은 나사무처럼 찌그러졌다. 너 빌려준 돈 때문에 오늘 만나자고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안 떼먹어 임마. 그딴 푼돈 얼마나 된다고. 수익 나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텐데 쪼잔하긴. 내 유일한 취미는 도점 사상에 관한 공부다.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에 대한 것. 쉽게 말하자면 기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왜 누구는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 귀족처럼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 뼈 빠지게 고생하다 병들어 객사하는 걸까? 저 사람은 잘도 취업하는데 왜 난 1차 서류도 통과하지 못하는 걸까? 나보다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유머 감각도 한참 떨어지는 놈이 어떻게 섹시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일까? 난 엎어지면 코만 깨지는데 어떻게 저 자식은 돈을 주어 챙기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평생 편의점과 주유소, 카페 시급 알바나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난 이런 불평등을 두 가지 이론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천재 물리학자 마이어가 증명한 열역학 제1법칙으로부터이고 둘째는 도참 사상이 바이블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려다 아깝게 탈락한 천지량 해법이라는 명저로부터다. 열역학 제1법칙에서는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으며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라고 했고 천지량 해법에서는 세상의 모든 기의 총량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했다. 두 개의 동서양 이론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내 삶이 이따위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늙은이가 나이 70 넘어 살 수 있는 이유는 급사한 젊은이의 생명을 뺏어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 세상 어딘가 누군가는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에너지, 내 몫의 전기를 훔쳐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타고난 내 능력을 훔쳐간 누군가 때문에 인생이 이 모양인 것이다. 그런 연유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평균보다 한참 모자라고 뭘 해도 안 되고 말도 더듬는 나 같은 루저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삼류 인생은 평생 이 꼴로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다. 그건 단연코 아니다. 도참사상 학자이자 무공의 절대경지에 오르신 무진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끊임없이 공덕을 쌓으며 정진하라. 그리하면 내 몫이 길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될지니. 그는 필경 내 그릇에 정백이 원기와 기운을 차고 넘치게 하리라. 작은 물줄기가 만나 하나의 큰 강을 이루듯 두 개의 마음이 하나의 상을 이룰 때 기의 합일체가 완성될지어다. 비로소 그날 너는 거듭 태어나리니. 한때는 형이 나이 반쪽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고결한 길을 가진 이는 그렇게 아무 노력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수는 절대 튀지 않는다. 진짜 절대무공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사이에 숨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형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절대무공? 웃기고 자빠졌네. 21세기는 돈이 고매한기고 높은 이치 에너지고 동방불패다 이 등신아.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피스텔 공사장 근처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건축 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고 다 부서져가는 컨테이너가 방치된 곳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났다.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몸을 수그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옆에는 붉은색 가방과 플라스틱 물통 몇 개가 놓여 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그녀를 뒤에서 지켜봤다. 나비야, 나비야. 여자는 어둠을 향해 말했다. 컨테이너 사이 좁은 틈에서 파란 눈동자가 전등처럼 켜졌다. 먹이를 조금 담은 통을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여자는 뒤로 물러나 쪼그리고 앉았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미끈한 몸매를 드러냈다. 온몸이 얼룩덜룩하고 왼쪽 뺨에 커다란 검은 반점이 있는 녀석이었다. 놈은 가까이 오지 않고 한동안 주위를 경계했다. 그녀는 식칼로 참치캔을 푹푹 찔러 뚜껑을 땄다. 사료가 담긴 접시에 붓고 휘휘 저었다. 접시를 앞으로 밀었다. 고양이는 빙빙 돌며 냄새를 맡다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어린 새끼들이 한 줄로 엮인 알사탕처럼 줄줄이 밖으로 나왔다. 핑크빛 납작한 혓바닥들이 접시바닥을 날름거렸다. 그 사이 여자는 길고양이들이 깔고 자는 신문지를 새 것으로 갈았다. 고양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팔려 그녀는 내가 뒤에 서 있는 것조차 모르는 듯했다. 사료를 모두 비우자 접시와 먹이통을 가방에 넣었다. 가방을 메고 뒤돌아서다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엉겹결에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져 뒹굴기까지 했다. 여자의 식칼은 어느새 날 겨냥하고 있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녀의 이름은 혜영이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 입으로 먼저 말했다. 우린 종종 마주쳤다. 알바를 마치고 늦게 집에 오는 날은 어김없었다. 어느 날 물통이 너무 무거워 보여 대신 들어주었더니 그날 이후 나를 볼 때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릇에 먹이 좀 채워주세요. 담요 좀 갈아주세요. 라고 도움을 빙자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캣맘 캣데디가 되어 공사장 근처 쓰레기통 주변, 화단 뒤쪽, 골목 후미진 곳을 함께 누비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마치 보시하듯 길거리 생명을 대했다. 그중 큰 집 막내 아들 산책시키기가 제일 수입이 좋다 했다. 뇌성마비 아이의 물리치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전거에 태우고 그녀는 자전거에 묶어놓는다고 표현했다. 동네 산책도 시키고 공놀이 같은 재활놀이도 하며 하루 2시간씩 돌봐주는 일이었다. 그 일의 시작은 작은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동네 게시판에 도우미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높은 보수 때문인지 많은 이가 몰려들었다.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는 섣불리 사람을 정하지 못했다. 어느 날 고양이를 돌보는 혜영을 우연히 아이 엄마가 봤다. 우리 애는 강아지 좋아하는데
그쪽은 고양이를 사랑하나 봐요? 엄마가 물었다. 혜영은 주저없이 답했다. 고양이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뇌성마비 막내 아들 자전거 산책시키기 알바를 시작했다. 혜영은 고양이 은신처에 있는 넣어둔 담요를 꺼내 털과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이 털어내고 다시 담벼락 사이 좁은 공간에 밀어넣었다. 문득 내게 물었다. 혹시 누구 기다려요? 예?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서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고양이 도우미를 하다 보니 눈치 하나는 어미 고양이 수준이 된 것 같다. 난 화제를 돌렸다. 이렇게 매일 돌보다 보면 혜영 씨를 주인처럼 따르겠어요. 애완견처럼. 얘들은 개처럼 길들지 않아요. 그래요? 길고양이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얼마나 돼요? 한 20마리쯤? 먹을 게 풍부하다는 소문이 나면 이곳으로 더 많은 애가 몰려오진 않을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할 텐데. 애들은 쉽게 자기 영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습성이죠. 게다가 주기적으로 TNR도 하니까. TNR? 중성화 수술한 후에 다시 방사하는 걸 말해요. 그 표시로 저렇게 한쪽 귀를 잘라내죠. 정신없이 사료를 먹고 있는 고양이의 한쪽 귀를 가리켰다. 면도칼로 잘린 듯 반듯한 위쪽 귀 단면. 그것은 생존 허가 자격증이었다. TNR 받은 아이들은 그나마 복 받은 거예요. 예산 때문에 수술 대상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대개는 포획된 후 그냥 안락사 되죠. 먹이를 먹다 말고 놈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보름달처럼 동그란 눈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하냐고 묻는 것 같았다. 도장 관장실에서 형과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몇 젓가락 집지도 않았는데 냄비바닥에는 눌러붙은 달걀의 흔적만 남았다. 국물까지 비운 형은 다시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앉았다. 한창 기계와 씨름하는 도중 도장문이 쾅 하고 열렸다. 창문이 다 흔들릴 정도였다. 그 바람에 집게다리에 걸려있던 피카츄가 아래로 추락했다. 형은 5만원짜리 지폐가 가득 찬 007 가방을 강물에 빠뜨려버린 듯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160cm가 조금 넘는 키에 미라처럼 비쩍 마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길고 하얀 머리카락에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백열등처럼 빛나는 이마, 끝이 30도쯤 위로 올라간 짙은 눈썹,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펑퍼짐한 콧망울과 길쭉한 인중, 스테이플로 여러 번 박아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꽉 담은 입술.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았다. 두루마기 안으로 색바랜 검은 띠가 번들거렸다. 그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자세로 형을 노려봤다. 뿜어지는 인광이 참치 통조림을 누려보는 길고양이 눈빛처럼 서늘했다. 손가락으로 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더는 피하지 마시오. 형은 내게 버럭 화를 냈다. 들어올 때 문 안 잠갔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둘을 번갈아 봤다. 형은 인형 뽑기 기계의 투명창에 서리가 내릴 만큼 긴 한숨을 내쉬었다. 10,000원짜리 2장을 들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좀 바쁘니까 다음에 하시죠. 남자는 돈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언제까지 나와의 대결을 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오. 제가 증거로 할 테니 제발 찾아오지 좀 마세요. 내 무공이 그리 두렵소. 형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거구의 형 옆에 있어서인지 노인은 더욱 왜소해 보였다. 형이 저 우람한 다리로 내려찍기를 하면
그는 도장 바닥에 영영 박혀버릴 것만 같았다. 형은 담배를 뻑뻑 빨아대며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었다. 몇 주 전부터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노인은 태권도 도장, 쿵후 도장, 공수도 도장 등을 돌아다니며 관장들과 누가 진정한 고수인지 한판 겨루자고 했다. 저렇게 자꾸 덤비는 통엔 참 대책 없더라. 지 말로는 세계각지를 돌아다니며 무공수련을 하고 왔대. 장풍, 축지법, 경공신공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나 뭐라나. 한마디로 미친놈이지. 노인네만 아니었으면 벌써 나한테 반 죽었을 텐데. 사업이 안 풀리니 별 잡놈이 다 들러붙는다 요즘. 예전에 내가 진정한 무술의 달인이 된다고 집 나간 적 있었지. 그때 왜 고수가 아닌 비즈니스맨이 되어 들어온 줄 알아? 다 저런 놈들 때문에 그래. 기공이니 내공이니 그런 거로 사기치는 것들 말이야. 말이 하나도 귀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형이 말은 고막에 닿기도 전에 질식해버렸다. 단어들은 죽은 물고기처럼 배가 뒤집힌 채 상념의 수면 위로 둥둥 떠올랐고 도장 열린 창문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눈앞에 빛이 환하게 떠올랐다.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에는 늦도록 동네를 돌아다녔다. 도장 주변, 공원, 식당 같은 곳을 샅샅이 찾았지만 도통 눈엔 띄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무릇 절대무공은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는 법이니까. 주말에는 동네 뒷산을 뒤졌다. 길이 가팔라지고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이었다. 나무가 울창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인적기가 느껴졌다. 예전엔 없던 움막이 이파리 사이로 매견이 보였다. 비닐과 나무로 알기살기 엮인 나지막한 토막집에서 사람 하나가 허물벗는 뱀처럼 기어나왔다. 그 노인이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각 팬티같이 생긴 갈색 반바지 하나만 입고 있었다. 잠시 제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하더니 움막이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갔다. 날 등진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쳐들어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이내 좌우로 날개처럼 펼치며 큰 원을 그렸다. 단전에 모인 양손은 다시 명치를 지나 인중을 향해 올라갔다. 물 흐르듯 움직이는 두 손, 긴 호흡과 거친 듯 부드러운 움직임의 수묘한 조화, 공중부양을 하듯 들썩거리는 하체, 주변의 나쁜 기운을 삭히고 곤히 잠든 새벽의 길을 흔들어 일으키는 저 동작은 틀림없는 운기조식의 최고 경지 부공삼매다. 10여 분 정도 천지 기운을 주고받는 그는 한참을 꼼짝하지 않았다. 풀어헤친 하얀 백발이 아침 바람의 깃발처럼 흩날렸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물었다. 어찌 길고양이처럼 나를 찾아다녔소? 목소리는 고대의 아득한 노래처럼 들렸다. 나무 뒤에서 훔쳐보던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접 끓여주신 국화차도 마셨다. 노인의 법명은 병인신, 밝을병, 어지린, 불꽃 신자를 썼다. 세상을 밝히는 어진 불꽃, 뜻은 훌륭했지만 우리말 어감은 좋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난 그냥 법사님이라고만 불렀다. 환갑은 좋게 넘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50대 초반이라 했다. 그간의 혹독한 수련이 외모로 먼저 발현된 것이다. 법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태국 등을 돌아다니며 무공을 연마하였다. 타고난 선천징기를 갈고 닦아 후천징기를 완성하고 기경팔맥과 십이경맥을 도통하는 수련 끝에 내공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게 됐고 백보신공과 일지성 같은 외경초시까지 마음대로 구사하게 되었다. 그동안 세계각지의 고수들과 목숨을 건 혈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다. 특히 중국 경각원 당수와 인도의 칼라리 파야투 고수와의 사투는 듣기만 해도 손에 땀이 다 흘러내렸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그곳은 할슈타트라는 곳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기원전 12,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1895년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기 전까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장소다. 예전엔 소금 캐는 광부만 모여 살던 촌 동네였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푸른 호수와 멋진 산세로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했다. 그림 엽서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산 언덕을 따라 각자의 원색을 자랑하며 높고 길게 세워져 있는 집들, 거울 같은 호수, 만년설이 쌓인 가파른 산이 어우러져 마치 전설 속 요정마을 같았다. 절대무공과 오스트리아 관광 명소, 선뜻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곳엔 머문 이유를 묻는 내게 이렇게 답하셨다. 뒤로는 해발 2,900m의 다우슈타인 산이, 앞으로는 맑은 할슈테트 호수가 있는 할슈타트를 평범한 관광객들은 그저 유럽의 아름다운 마을이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나를 포함한 소수의 고수는 잘 알고 있네. 그곳은 지구의 기가 한데 모이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도참사상 개념으로 말하자면 음과 양, 청과 지, 동과 서, 오와 열이 만나는 곳이란 뜻이지. 게다가 거긴 생명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있어. 바로 소금이야. 할슈타트의 할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이라는 뜻이네. 소금은 곧 생명일세. 순수한 기와 정제된 생명. 이들이 모인 할슈타트의 중앙광장은 수련하기엔 최적의 장소지. 거기선 고양이조차 경공신공을 할 줄 아네. 그래서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높은 담벼락을 순식간에 뛰어넘어가기도 하지. 전율이 목덜미를 스치고 갔다. 그동안 혜영과 밤마다 길고양이들을 돌본 것이 어쩌면 오롯이 법사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 깊은 곳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무언가 공덕을 쌓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법사님은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었다. 참된 세상이란 못난 자와 잘난 자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는 곳일세. 능력이 충만한 자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행위. 그것이 바로 진도요.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잣대요. 올곧은 사람의 이친 동시에 삼라만상 인간지사 은공덕사일세. 도의 가장 중심엔 진기류라는 것이 존재하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바르고 청명한 기의 흐름인 진기류. 난 그 길을 험악한 이 세상에 널리 설파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네.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마지막 말씀은 뼈에 새겨 넣었다. 무 위에 정이 있고 정 위에 생이 있음을 명심하게. 그래서 사람은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야. 하늘이 정한 그런 법칙은 절대 곳으라도 거역할 수 없는 법일세. 그동안 목격한 그분의 공력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법사님은 지나는 사람을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 기가 청명한지 탁한지 알려주었다. 마치 잘 아는 사람처럼 말이다. 사람이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초식, 즉 주사장도 봤다. 카페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젊은 여자를 향해 현란한 손짓을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자 그녀는 우리 쪽을 잠시 노려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다. 결코 법사님이 기공행이 불쾌해서 자리를 뜬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다. 손가락에서 뿜어나오는 기로 산책 나온 강아지가 나무에 오줌을 누게 한다거나 개의 영영 마킹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하늘의 구름을 서서히 움직이게 하는 등
그날 지상엔 바람이 불지 않았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기적을 목격했다. 법사님은 선물 하나를 주었다. 자, 내게 꼭 필요한 것일세. 부디 몸에 잘 지니고 다니게. 흉사는 피해가고 길사는 따라올 터. 부드러운 노란 천에 붉은색으로 신지 무이라 적힌 손수건이었다. 글자 아래에는 할슈타트의 아름다운 풍경이 수놓아져 있었다. 난 밥을 먹을 때나 알바를 할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추우나 더우나 그것을 늘 몸에 지녔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움막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갑자기 법사님이 우뚝 자리에 멈추었다. 오일장이 열리는 사거리 근방이었다. 묘한 기운이군. 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와 사람이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법사님은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골목에서 바퀴가 3개 달린 자전거가 나타났다. 하얀 헬멧을 쓰고 손과 다리를 자전거 손잡이와 페달에 묶은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다. 등이 구부정해 똑바로 앉지 못하는 아이는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등받이를 붙인 안장에 안전띠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자전거 꽁무니에 연결된 긴 손잡이를 밀고 오는 사람이 보였다. 혜영이었다. 우리 쪽으로 오는 그녀의 표정이 생선가게에 며칠씩 누워있는 꽁지처럼 무료했다. 밤이 아닌 낮의 혜영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견상의 묘행이라. 저게 집은 개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고양이의 행위를 하고 있어. 상극애기가 한 몸에 있구먼. 저런 자를 가까이 하다간 큰 경을 칠 것세. 그녀는 멀리서도 날 알아봤다.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저녁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오는 길에 혜영으로부터 카톡 문자가 왔다. 왜 이렇게 요즘 안 나와요? 새끼들이 많아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보니 거의 2주 동안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다. 미안해요. 바쁜 일이 생겨 당분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 생명을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대답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본 옆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난 핸드폰을 껐다. 집 앞 주민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다. 얼마 전 길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해 아이 얼굴에 생채기가 났다는 윗집 아줌마가 술 취해 새벽에 들어오는 인사불성 남편을 노려보는 눈초리로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다.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임시 반성의 개최. 부쩍 늘어가는 길고양이 처리 문제에 대한 임시 반성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동사무소 2층 회의실. 회의 주제 동네 길고양이 처리 방안. 참석자 동물보호소 담당자, 구청시설 위생과 담당자, 관심 있는 주민. 파이트머니는 섭섭하지 않게 줄게. 형은 연습하듯 하면 돼. 법사님과의 경기를 형에게 요청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너 미쳤냐? 그 영감탱이가 시켰어? 너까지 왜 그래? 형은 이해 못해. 병이신 법사님은 절대 공격을 지닌 분이셔. 병신 법사? 밝을 병 어진인 불꽃 신자를 쓰셔. 병신이든 등신이든 헛짓하지 마. 괜한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하지만 대전료를 더 올려주겠다고 하자 형은 냉큼 허락했다. 네가 하도 청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돈 욕심나서 하는 건 아니다. 고마워 형. 근데 너 말 더듬는 버릇 언제 사라졌냐? 나는 이번 대회 준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미 태권도 고수와 기공 고수의 결투라는 이름으로 SNS, 블로그, 유튜브에 홍보했다. 대출받은 돈으로 포털 사이트에 광고도 했다.
대회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어느 인터넷 방송국에서는 법사님의 운기 조식하는 모습을 찍어 공개했다. 형은 결투에 임하는 자세를 인터뷰하다 슬그머니 사업 아이템 태권 인형 뽑기를 소개했다. 동네 무술도장 관장들로부터 미친놈 데리고 쇼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형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는 날, 법사님이 승리하는 날, 두 개의 기가 하나가 되는 그날, 원래 내 몫의 길을 다시 찾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난 더는 사회의 패배자가 아니다. 알바 인생이 아니다. 허접 쓰레기가 아니다. 나도 당신과 같다. 나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인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대회 30분 전에 법사님을 모시고 도장으로 들어갔다. 동네 관장들, 소문을 듣고 몰려든 상가 사람들, 케이블 TV 직원, 인터넷 신문사 기자, 무술 동호회 블로거, 5층 복도는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형은 어제 공장에서 급히 조립해온 태권 인형 뽑기 버전 2 앞에 서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돌려차기로 인형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하자 산바리가 움직이고 요란한 전자음과 함께 인형을 집어들었다. 몇 명이 손뼉을 쳤다. 법사님은 잠시 형을 보자고 했다. 관장실로 들어온 형에게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맨 아래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내용을 읽던 형 얼굴이 벌겋게 상기됐다. 뭐 이렇게까지? 말끝을 흐렸지만 법사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장을 찍지 않으면 대결도 없어. 결투 중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어도 그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라는 문구 옆에 지장을 찍는 형의 엄지손가락이 약먹은 바퀴벌레처럼 가늘게 떨렸다. 경기는 3분 3회전, 휴식은 회당 1분씩. 시합 규칙은 태권도 겨루기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태권도에만 유리한 규칙이 아니냐고 내가 항의했지만 법사님은 어차피 금방 승부가 날 것이니 괜찮다고 말했다. 법사님은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호구도 거부했다. 그 때문에 주심과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끝내 보호대를 차지 않았다. 저라도 보호대할까요? 형이 그렇게 주심에게 말했다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시합에 앞서 법사님은 가부좌를 틀고 인체의 혀를 열어 기공을 극대화하는 부공산매를 시작했다.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하얗고 긴 머리카락이 망토처럼 펄럭였다. 바람 같은 손짓과 불꽃 같은 눈빛에 자신감이 그윽했다. 그 모습이 신비롭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몇몇 구경꾼들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했다. 형은 제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힐끔힐끔 법사님을 훔쳐봤다. 말없이 둘을 지켜보던 쿵우 사범이 다가와 농을 쳤다. 어이, 김사범. 저 양반 진짜 절대 무공하냐? 오늘 잘못하면 자넨 장가도 못 가고 세상 뜨겠어. 형이 내 곁에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다. 저 용감탱이 진짜 정체가 뭐냐? 삑!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형과 법사님, 둘은 시계 방향으로 슬슬 돌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방송국 카메라는 몸짓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몸놀림을 따라갔다. 법사님은 부채를 펼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손바닥을 크게 벌리고 둥글게 원을 그렸다. 금광불개를 위한 기의 결계, 즉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전신에 만드는 것이다. 이젠 형이 어떠한 발차기도 기름 바른 프라이팬에 떨어진 달걀처럼 미끄러져 빗나갈 것이다. 엄청난 기합 소리였다. 법사님은 두 손을 모아 매의 발톱 같은 모양을 만들고 형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뻗었다. 떨어져 있는 적에게 강한 기를 표창처럼 날리는 비수기 공파. 일종의 장풍이었다.
장풍을 받은 형은 움찔하며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틀림없이 큰 내상을 입었을 것이다. 법사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속으로 비수기 공파를 날렸다. 형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변했다.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멍청한 소의 눈망울처럼. 순식간이었다. 너무 빨라 경기를 보던 사람도 촬영하던 방송국 직원도 심지어 주심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 같았다. 왼발 앞차기, 오른발 뒤차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법사님을 향해 연달아 쏟아지는 돌개차기. 번개 같은 형의 연속 발차기는 법사님의 옆구리, 가슴, 앞면을 정확히 타격했다. 전성기 때의 형 모습 그대로였다. 2미터쯤 공중을 날아 매트에 떨어진 법사님은 잠깐 꿈틀거리더니 그대로 실신했다. 도장하는 카메라 찍는 소리만 요란했다. 대결은 케이블 TV 금주의 핫클립이라는 코너에서 최고로 웃기는 동영상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검색 키워드 순위에선 무림고수 결투라는 이름으로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SNS 리트윗수도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유튜브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 건을 기록했다. 수많은 패러디 영상물도 만들어졌다. 돌려차기를 맞고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는 외계인, 병상에 누워있던 노인이 발차기를 맞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복식 호흡을 하는 장면, 장풍을 레이저처럼 쏘아대는 백발남자, 네티즌 중 누군가는 무림고수와의 재대결을 촉구합니다라며 사람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유명세 덕을 제일 크게 본 사람은 형이었다. 홍보 효과로 입관 신청자가 3배나 늘었고 태권 인형 뽑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문의로 전화기에 불이 날 지경이었다. 며칠 전에 사업 투자자를 구했다는 형이 연락을 받았다. 목소리가 한없이 들떠 있었다. 다 너 덕분이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진하게 한 잔 쏠게. 법사님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오른팔 골절과 왼쪽 2, 3번 갈비뼈가 이탈했고 코뼈는 비에 젖은 종이 상자처럼 주저앉았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법사님은 한사코 거절했다. 시합 다음 날 움막으로 찾아갔다. 밖에서 법사님을 불렀지만 기척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토막집은 텅 비었다. 하염없이 방거리를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걷는 내내 눈물이 났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과 코에서 슬픔이 흘러내렸다. 법사님이 주신 손수건을 꺼냈다. 얼굴을 닦았다. 신지무의. 4글자가 축축하게 젖었다. 눈물은 그 아래 그려진 할슈타트 마을을 적셨다. 어디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담벼락 아래 임시로 만들어 놓은 길고양이 숙소에서였다. 곁에 앉아 고양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혜영을 발견했다. 개체수가 늘었는지 바구니 안에 더 많은 것들이 꼬물거렸다. 혜영이 손짓을 했다.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제 바쁜 일 다 끝났어요? 전번에 시장 사거리에서 왜 아른 척 안 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내 틱장에도 여전히 돈을 갚자는 형이 뻔뻔함도 고양이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믿는 그녀의 고지식함도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늘어난 새끼들 뿐이다. 제일 조그마한 것이 다른 놈들 아래 깔려 낑낑대다가 오줌을 쌌다. 혜영은 가방을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수건을 좀 더 가져와야 했는데. 이거 버리는 거죠? 말린 손수건에 그려져 있는 마을 풍경을 보고 혜영이 말했다. 아세요? 어머, 여기 할슈타트네. 옛날에 유럽 배낭여행 갔다가 며칠 머물렀어요. 동네는 예쁜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음식도 입에 안 맞고. 혜영은 고양이를 뒤집어 손수건으로 얼굴과 사타구니를 닦으며 말했다. 구청에서 앞으로 TNR 사업을 안 하기로 했대요. 수술비, 약값,
그런 일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쓸 것도 없는데 누가 미쳤다고 몇 년 살지도 못할 짐승에게 돈을 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TNR 받지 않은 애들은 모두 잡아 폐사시킨대요. 참 슬픈 일이죠.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뭐요? 이렇게 한쪽 귀가 반듯하게 잘린 TNR 표식이 있는 아이들이 동네에 늘어간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쯤 길고양이가 동네에서 모두 사라질까 그것만 관심 있을 뿐이죠. 대놓고 귀 잘린 고양이들이 요즘 부족 많아졌다고 말을 해줘도 아무도 귀담아 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뭐 그뿐이에요. 난 진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진실이란 사실이 아니잖아요. 각자 믿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지. 혜영은 양손으로 먹이통을 들고 일어났다. 바닥에 놓아둔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가방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약병,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가위, 가윗날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어린 것의 울음이었다. 우린 동시에 위를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빨이 없는 가지들이 아무렇게나 하늘을 향해 뻗쳐 있었다. 제일 높은 가지 끝에 새끼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다. 어머? 쟨 저길 어떻게 올라갔어? 혜영은 통을 바닥에 내려놨다. 에이, 귀찮게 시리. 그녀는 왼쪽 벽을 발로 차고 반바퀴 몸을 회전시키며 담장 위로 솟구쳤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계단처럼 가볍게 밟으며 단숨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앙상한 가지 위에서 혜영은 균형을 잡았다. 몸을 날려 새끼 고양이의 덜미를 왼손으로 낚아채고 텀블링을 2바퀴 한 후 7m 높이 아래 내 앞에 착지했다. 혜영은 먹이통을 들고 이미 저만치 앞서갔다. 문득 뒤를 돌아봤다. 얼이 빠져 바라보고 있는 나를 향해 심드렁하게 말했다. 뭐해요? 빨랑빨랑 안 따라오고. 아직 돌볼 고양이들이 많다고요.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글라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